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참 평범한 인생을 살 줄만 알았던 저였는데 어쩌다 보니 사연이 생긴 사람이 됐네요. TV를 보면 항상 저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당할까 싶었는데 직접 그 상황 속의 주인공이 되다 보면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 덕분에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네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방지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죠. 과거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전 집안 형편과 외모, 학벌까지 모두 중간 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이렇다 할 에피소드 하나 없이 아주 평범함의 극치인 삶을 지냈었죠. 그렇다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원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 삶을 만족하고 살았어요. 대학 수능을 마치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된 술집에서 한 남자친구들과 자리를 합석하게 됐죠. 운명적인 만남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날 같이 자리를 하게 된 남자친구들과도 이성적인 감정 없이 편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따로 연락처 교환도 하지 않았고 일상으로 돌아와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자리를 같이 했던 남자친구들 중 한 명이 제 친구들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리를 함께 했었던 이성에게 연락이 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일부러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척 했죠. 괜히 저 혼자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건 싫었으니까요. 또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관심을 보이는 남자친구의 외모가 너무 잘생기기도 했죠.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친구의 얼굴과 달리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중간 또는 중간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신의 마음을 모른 척하는 제가 답답했는지 세진이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죠. 처음 받아보는 남자의 고백에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혹시 장난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 세진이는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말을 전해왔고 전 용기를 내어 세진이의 마음을 받기로 했죠. 그렇게 세진이와 저는 서로에게 20살 첫사랑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연애는 정말 행복한 연애였어요. 항상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만 보던 연애에 대한 환상을 현실 그대로 만들어 저에게 경험하게 해줬죠. 특히 잘생긴 외모로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는 세진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저는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도 세진이에게 좋은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또래 연인들과 달리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행복한 연애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러다 세진이의 군입대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커플의 첫 번째 위기였죠. 주변 친구들 모두 군대 간 남자친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며 고무신을 자청하는 저를 말렸어요. 약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줬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저만 손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세진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로 약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군 생활 기간 동안 고무신으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뒤 전역한 세진이와 다시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살 때 만났던 우리는 20살 중반이 되어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친구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를 도우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다 보니 연애 비용도 제가 부담을 하며 남자친구가 학교 생활 적응과 취업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내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한 명은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고 한 명은 복학을 한 대학생이다 보니 생활 패턴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날마다 데이트를 할 수 있던 게 그때는 일주일 전에 약속 시간을 정해도 만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거기다 잘생긴 세진이를 눈독 들이는 여자들이 주변에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세진이가 한눈을 파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 후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세진이를 보며 항상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며 저 혼자 애를 태웠죠. 세진이 자신이야 저 말고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니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도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 여성 모두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진이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밤늦게 후배가 고맙다는 전화를 해? 낮에 내가 학과 일을 도와준 게 있어서 그거 고맙다고 전화한 거야. 내일도 학교에서 볼 거 아니야. 근데 왜 늦은 밤에 전화를 해? 그리고 아무리 후배라고 하지만 내 앞에서 이 시간에 여자랑 웃으면서 길게 통화하면 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고 하고 전화 빨리 끊어도 되잖아. 그냥 후배라서 통화한 거야. 그리고 얘가 나 좋아한다고 해도 난 얘한테 관심 없어.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요즘에는 서로 시간도 안 맞아서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너 좋아한다고 하는 여자들 네 곁에 있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편할까?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만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걸로 다투지 말자.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내가 할 말이야. 오랜만에 보는데 굳이 이 시간에 여자 후배랑 내 앞에서 통화를 해야 하겠냐고. 세진이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전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미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서로의 관계로 인해 세진이는 전과 같은 애정 표현도 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안정적인 사랑이라고 보겠지만 직접 그 상황 속에 있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매일 하루하루 남자친구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매번 같은 이유로 다투기 시작했고 화해와 말다툼을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자 문제로 인해 또다시 큰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우리 모두 반복되는 다툼에 지쳐 헤어지게 됐죠. 세진이와 20대 시절 거의 전부를 만나왔다고 말해도 될 만큼 오랫동안 만나왔었기에 헤어짐의 여운도 길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여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쫓기듯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게 됐지만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죠. 중간중간 저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한 세진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지만 말이죠. 세진이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세진이와 연애를 했던 시절 정말 행복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세진이를 좋아하는 여자들로 인해 전전긍긍하던 때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연애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세진이를 거절하고 매번 차갑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진이의 흔적을 지우는 사이 어느새 제 주변에는 결혼을 한 지인들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따로 결혼에 대해 언급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저 스스로 결혼이라는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떠나서 저도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어 남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과거 대학교를 다닐 때처럼 남자들과 편하게 어울릴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고 남자를 만날 용기도 쉽게 생기지 않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제 실수였죠. 운전면허를 따고 난 이후 사고가 난 건 처음이어서 당황을 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피해 차량 운전자분께서는 괜찮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진정시켜 주셨죠. 피해 차량 운전자분께서는 당황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보험 일도 처리해 주셨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몸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까 싶어 먼저 휴대폰 번호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에 관해서 연락을 하고 몸 상태 정도를 여쭤보며 연락을 하게 됐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직접 만남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로 남성분께서 저에게 호감을 나타내셨죠. 저도 나쁘지 않은 첫인상 때문인지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승학 씨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걸 알고 만나게 됐죠. 승학 씨가 먼저 고백을 해왔지만 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를 바랬습니다. 연애가 워낙 오랜만이기도 했고 나이도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이다 보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쩌면 거절로 보일 수 있는 제 대답에 승학 씨는 괜찮다며 제 뜻을 존중한다 해줬습니다. 그리곤 제 말처럼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게 됐죠. 본격적인 연애도 아니었지만 승학 씨는 제 취향을 모두 맞춰가며 또 제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단순히 잠깐의 호감으로 인해 저에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승학 씨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됐고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저에게 뭐든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남자친구였지만 유독 자신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는 게 많았어요. 연애 초에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서 연애를 하다 보니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냥 자신에 대해 말하고 밝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연애가 길어지고 나이로 인해 결혼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는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좀처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제가 물어볼 때면 항상 회사가 별 다를 것이 있냐고 대답했고 자기는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 일만 하고 있어 나머지 회사 일에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계와 개발의 경우도 부서 내 직원들마다 각자 맡은 파트가 있어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모른다고 했죠. 그런 남자친구의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와 일을 하게 되고 듣는 귀가 있어 회사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그런 것 하나 모른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연애가 길어져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다가갈 수 없게 벽을 세우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벽은 연인 관계를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걸 거부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죠. 분명 승학 씨가 좋은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전 연애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더 이상의 만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밀이 있는 남자와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궁금한 점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 어렵게 말을 꺼냈죠. 그것도 몇 번이고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는 약속을 걸면서 말이죠. 나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라고. 아연이 너 나중에 마음 바뀌고 그러면 안 돼? 사실 나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앞으로 부를 수도 없었고 업무에 관해서도 말을 못했던 거야. 그 명함이랑 회사명이 있기는 한데 자주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괜히 너한테 말했다가 다른 의심 살까 싶어서 말을 못했어. 국정원? 그냥 말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만들어내지 말고. 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연애할 수 없을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간 좀 갖자. 이거 봐.
결국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기다려봐.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확인시켜 줄 테니까. 남자친구의 황당무계한 말에 당연히 거짓으로 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억울하다며 팔짝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겠다 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초본이었어요. 평범한 초본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공란 밑에 NIS 보안 등급 지정됨이라는 문장이 써져 있었죠. 사실 그게 뭔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초본에서 볼 수 없는 문장을 보며 남자친구가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나라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에 보안 등급이라고 적혀서 나올 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 초본을 보고 이어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는 남자친구의 직업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가족들에게 말해도 되긴 하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모님께도 그냥 회사 다닌다고 말만 했을 뿐이야. 아연이 너한테는 결혼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고 널 믿고 못 믿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혹시 아직도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보여줄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나도 이거 이상으로 내가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내가 너를 데리고 우리 회사에 데려갈 수도 없잖아. 아니, 그렇다고 내가 무슨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마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평범한 공무원이고 아연이 너랑 똑같이 월급 받는 회사원이야. 거짓말 하는 거 없으니까 내 말 좀 믿어줘. 그렇게까지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증거도 있었고요. 남자친구 집에 가서는 개발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문서도 직접 보게 됐죠. 그 설계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열정적으로 저에게 설명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와는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됐고 이전부터 나오던 결혼 이야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릴 때는 당연히 제가 알아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게 됐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결혼을 계획할 때와 달리 남자친구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 받게 될 대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신혼집 구하는 거 말이야. 집을 조금 작은 곳으로 구하거나 직장에서 멀더라도 싼 곳으로 가는 거 어때? 왜? 무슨 문제 있어? 대출이 안 될 것 같아. 그 전년도까지는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한 이유로 문제가 생겼나 봐. 웬만해서는 정보 조회하지 말라는 말이 내려와서 전 그러면 1년만 전세로 지내다 내년에 대출 문제 해결되면 구해도 되고 우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 정도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 뭐야, 나라에 중요한 일한다는 사람이 대접이 왜 이래? 오히려 더 지원해줘도 모자를 망정해. 뭐 어쩔 수 없지. 우선 내가 알아서 할게. 내년 된다고 해도 또 어떻게 말이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부모님께 도움받아 볼 테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다행히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돈만 모아왔던 저였기에 모아뒀던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께 적지 않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정원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평범한 공무원일 뿐이구나 싶었죠.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있던 도중에 자리를 비운 남자친구 대신에 휴대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죠?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다름이 아니라 오늘 따브로 온 손님 있는데 계속 오바 넣네. 네가 와서 좀 해결해줘라. 정 바쁘면 교가라도 좀 해주던가. 내가 오늘 도와주면 지금까지 미숙 깔았던 거 오늘 바로 해결해줄게. 하나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저 전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에? 승학이 전화 아니에요? 맞긴 한데 누구시죠? 아, 그냥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하면 알 거예요. 제가 또 전화하겠다고만 말해주세요. 상대방 측에서는 분명 제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료라고 말을 하니 평범한 직장일이라 치부할 수 있었지만 단어나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은 모르더라도 손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회사 일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남자친구한테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말을 전하며 물어보게 됐죠. 근데 동료라는 그 사람 회사 동료야? 어? 아, 그럼 그 회사 동료 말고 무슨 동료가 또 있겠어. 근데 손님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쓰는 단어들이 왜 다 좀 그래? 딱 들어봐도 평범한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쓰는 말 같지는 않잖아. 어? 아, 그게 사실 우리 직원들 중에 국가 기밀 정보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그 사람이 자주 찾는 곳에다가 우리 쪽 사람들을 좀 심어놨어. 방금 전화한 곳은 술집인데 그 사람 오면 내가 바로 가서 기밀 문서가 맞는지 확인하거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원래 그런 곳에서 쓰는 은어를 우리만 아는 뜻을 넣어서 암호처럼 쓰고 있어. 그 평범한 말 같은데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때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한 채 음지에서 나라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눈앞에서 영화나 드라마로만 보던 일이 발생하니 흥미롭기도 했고요. 이어서 남자친구가 말하는 무용담과 전문 지식을 들으며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게 됐고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게 됐죠. 앞으로 국정원 소속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 생활하다 보면 더 놀랄 일도 많을 테니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나라 일로 인해 바쁜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거의 혼자 준비하다시피 정신없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행복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참석해주신 하객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아주 잠깐의 휴식을 취하곤 곧장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 일찍이 출발을 하기로 했고 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전화로 부른 택시가 길이 막혀서 그런지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비행기를 놓치게 될까 싶어 걱정을 하던 차에 때마침 집 앞에 빈 차로에 있던 택시를 발견하게 됐고 다행히 더 늦기 전에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었죠.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을 듯 했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탓에 애꿎은 휴대폰 시간만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으로 인해 진이 빠졌는지 택시에 타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고요. 그런데 공항 쪽으로 잘 가고 있던 택시가 공항에 도착을 하기도 전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음을 눈치챈 저는 그제서야 운전석에 있던 기사분을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택시 기사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도 전이라 마스크를 쓰고 택시 영업을 하시는 기사분의 모습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했죠. 혹시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겨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건가 싶었던 저는 기사님께 방향을 돌린 이유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저기 기사님, 고속도로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이쪽으로 가면 공항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의 물음에도 기사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말을 할 때 백미러로 저를 쳐다본 걸 보면 분명 제가 한 말을 듣기는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게 됐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공항과 정반대로 멀어지고 있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뭐야? 왜 공항에서 멀어져? 몰라. 저 택시기사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없고 마스크도 끼고 있어. 저 사람 우리 납치하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저기요.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가 공항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공항에서 멀어지는 건데요? 빨리 차 돌려요. 차 안 돌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아무런 대답이 없던 택시기사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 왜 이러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 그리고 경찰에 연락할 생각하기만 해봐.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은 나고 연락할 낌새만 보이면 바로 운전대 틀어버릴 거니까. 남편의 항의에도 한치의 동요 없이 저희에게 협박을 하는 택시기사로 인해 저희 부부는 차 안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됐죠. 말없이 가고 있던 저는 무슨 수라도 써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됐어요. 여보, 당신 어떻게 제압 좀 해봐. 당신 국정원에 있잖아. 뭐 배운 거 없어? 그런 거야. 그런 임무를 받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고. 난 평범한 개발원일 뿐이라고. 그래도 납치나 인질됐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이라도 봤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납치범 흥분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아. 저 사람 말처럼 갑자기 수가 틀어져서 핸들이라도 꺾어봐. 신혼여행 가는 길이 저승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바로 해코지하지 않는 걸 봐서는 분명 원하는 바가 있을 거야. 그때 대화를 잘 풀어가면 돼.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도망쳐도 되고. 우선은 택시기사 흥분시키지 말고 그냥 가자. 그렇게 손에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낼까 싶어 경찰에게 전화를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기사가 향하는 방향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국도도 벗어나 공항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져 있었고 인적이 드문 비포장 도로로 가고 있었죠. 이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정말 큰일을 겪게 될 것 같아 남편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겁을 먹었는지 얼굴도 몸도 굳은 채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제가 직접 나서 택시기사의 몸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오르막을 오르던 택시가 급히 정차를 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택시로 인해 저는 몸이 뒤로 넘어가며 휴대폰을 바닥에 놓치게 됐죠.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바닥에서 찾는 사이 택시에서 내린 기사가 차문을 열고 저희 부부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택시기사의 손에 무엇인가 있다는 걸 보고 험한 일을 당할까 싶어 순순히 기사의 말을 따르게 됐죠. 그렇게 택시 밖으로 나온 우리 부부는 손을 꽉 잡고 붙어있게 됐어요. 이제 정말 뭐라도 해봐.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있다가 죽을 거야? 돈을 준다고 하든 원하는 게 뭐냐고 묻든 뭐라도 좀 해보라고. 당신이 여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러니 좀 가만히 있어. 차 안에서부터 택시기사를 흥분시키지 말라며 가만히 있으라던 남편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든 군대에서든 뭘 배우긴 했을 거고 또 어쨌든 근력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으니까 남편이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공포에 떨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고 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강구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를 지켜보던 택시기사가 드디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 걱정할 만한 일 하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아연이 너 그 사람 곁에서 떨어지고. 우선 택시기사가 하는 말에 남편과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택시기사 입에서 제 이름이 불렸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었지만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름만 부르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방금 들은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생각하던 중
택시기사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와 남편을 그 외진 곳까지 데리고 왔던 사람은 바로 저의 전 남자친구 세진이었죠. 마스크 안 숨겨져 있던 익숙한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게 되자 계속 하고 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그제서야 전 남자친구의 손에 있던 무엇인가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흉기라고 생각했던 그 검은 물체는 휴대폰이었죠. 마음이 안심이 되자 그 이후 생긴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에 전 남자친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망쳤다고 생각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 남자친구인 세진이에게 화를 내게 됐습니다. 오세진,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언제부터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닌 건데? 우리 오래전에 끝난 사이야. 내가 몇 번이고 거절했잖아. 그런데 이런 짓을 벌여? 이거 범죄가 된다는 건 알고 있니? 이런다고 내가 너랑 다시 잘해볼 것 같아? 나 이제 유부녀야. 저 남자랑 결혼했다고. 아무리 너랑 나랑 예전에 그런 관계였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못 넘기겠다. 너 처벌받을 생각하고 우리 신혼여행 망친 것까지 보상해야 할 거야. 내가 널 완전히 잊지 못한 건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너에게 남은 미련 때문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아니야.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진정 좀 하고 내 말 먼저 들어봐. 당연히 전 세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들어볼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제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속아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속고 있어. 저 사람 아연이 네가 결혼을 선택할 만큼의 남자가 아니라고. 국정원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순해 보인 남자도 아니야. 너가 어떻게 저 사람이 국정원 소속인 걸 알고 있어? 너 어디까지 알아보고 다닌 거니? 언제부터 나한테 집착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널 아직까지 많이 좋아하지만 보내주려고 했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랬다고. 그런데 우연히 네 남편을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알아보게 된 거라고. 네 남편 내가 어디서 봤는지 아니? 호스트바. 여자들이 남성 접대부 데리고 노는 호스트바에서 보게 됐다고. 저 인간 호스트바 선수야. 지금까지 그곳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만난 여자들한테 스폰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너? 우리 남편 국정원인 거 어떻게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 나도 알아. 이 남자 호스트바에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전부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나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신고하려면 해. 근데 신고 당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인간이야. 저 인간 너한테 호스트바에서 위장 취업이라도 했다고 하니? 자, 여기 그동안 내가 모아온 증거야. 호스트바 찾은 여자들과 노는 사진, 대기실에 쉬고 있는 사진 등등 저 인간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구해온 거라고. 세진이는 자신의 휴대폰과 함께 품속에 있던 여러 사진들을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남편이 건네지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세진이가 남편을 막아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건네받은 그 사진들 속에는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의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닌 줄로만 알았어요. 머리 스타일, 입고 있는 옷, 여자들과 과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 모두 지금의 남편이라고 하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을 가까이 해 보게 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분명 남편이 맞았습니다. 세진이가 말한 것처럼 남편은 호스트바 생활을 하는 듯 보였고 꽤나 즐거운 표정을 지은 채 사진 속에 찍혀 있었죠. 아연아, 이 녀석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 알지? 야, 일하기도 바쁜 내가 무슨 호스트바를 다녀. 어디서 나 닮은 사람 찾아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속으면 안 돼. 아연아,
나한테 이 인간 호빠 출신 선수라는 증거 사진 말고도 더 있어. 휴대폰 동영상들 틀어봐. 이 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말해준 내용도 있으니까. 세진이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 했지만 남편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쉽지가 않았어요.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택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게 됐고 휴대폰 속 동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동영상 속에 나오는 남자는 세진이가 건네준 사진 속의 남편과 같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호스트바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제 남편 역시 자신과 같은 호스트바 선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전형적인 경로를 밟고 호스트바 선수가 된 사람이라고 말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노는데 정신이 팔렸던 남편은 생각 없이 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렸고 그 돈이 점점 쌓이게 되며 큰 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해 군대를 가게 됐다고 했죠. 전역을 하고서는 더 이상 도망을 다닐 수 없자 큰 돈을 벌기 위해 호스트바로 왔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눈치 빠르고 입담이 좋아 호스트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매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중 자신만을 찾는 몇 명 여성들에게 돈을 얻어내는 작업도 하게 됐고요. 또 스폰도 받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빚도 갚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그 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여자들에게 아부하고 적당히 마음을 주며 그에 대한 보수로 큰 돈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스폰을 해주던 여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과한 소비로 인해 지출이 많을 때는 여자들에게 작업을 해 돈을 뜯어냈다고 했고요. 그렇게 받게 된 큰 돈들은 명품을 사고 유흥을 하는데 다 썼다고 했습니다. 손이 큰 편이라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도 비싼 선물을 쉽게 사줬다고 했죠.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하며 살고 있던 남편이었지만 매년 들어가는 나이와 매년 들어오는 젊은 선수들로 인해 점점 여성들의 선택을 받는 날이 적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적어 다시 돈에 쫓기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에 동료들에게 줬던 선물을 트집 잡아 돈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밀린 카드 대금과 월세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지출을 줄여도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했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외모와 옷에 드는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더 이상 경쟁력도 없었고 남아있다간 다시 빚만 생길 거라고 생각한 남편은 선수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고 평범하지만 남자 경험이 별로 없고 직업을 가진 여성을 만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선수 생활 그만두면서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저였고요. 남편의 동료라는 남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모든 걸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증거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다른 남자가 찍혀 있는 영상이었죠. 세진이가 남편의 뒤를 밟다 택시인 척 남편과 남편의 지인을 태운 듯 보였어요. 그 영상에는 남편의 입으로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천하의 김승학이 결혼을 하기는 하는구나. 나는 네가 노인이 돼서도 여자 후리고 다닐 줄 알았는데. 야, 너도 정신 차리고 나처럼 순진한 여자 하나 만나서 빨리 결혼이나 해. 야, 우리가 언제까지 날라다닐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놀 만큼 놀았으면 이제 보험 될 만한 여자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너도 찾아보면 네 말 고지고대로 믿는 순진한 여자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여자 만나서 빨리 정착해. 아이, 그러게. 정말 그래야 하나 싶네. 아, 맞다. 근데 너 이제 결혼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돈도 못 벌어오면서 계속 국정원인 척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직업 숨기기 쉬워서 국정원으로 택한 것 같냐? 생각해봐라. 국정원 소속의 직원이 해고될 일이 뭐가 있겠어? 딱 하나지.
국가보안법 위반. 이거면 해고는 물론이고 감옥 안 간 것도 다행이라고 말하면 믿을 거야. 그 다음에는 뭐 국가 감시받아서 취업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하려고. 이야, 역시 과거에 작업하면 김승학이었는데 그 실력 어디 안 갔구나.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됐죠. 저는 차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제가 듣게 된 사실을 전부 다 말했어요. 남편은 세진이가 하는 말과 가져온 동영상이 전부 거짓말이고 날조된 거라며 주장했지만 국정원 산하의 직원이라는 증거도 자신이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악만 쓰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전 지금까지 남편에게 속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 말처럼 이 모든 게 날조된 거고 우리 사이를 찢어놓기 위한 함정이라면 정식으로 확인해보자. 경찰에 신고해보면 알겠지. 나 당신이 국정원 직원인 거 확인시켜준다며 줬던 주민등록 초본도 가지고 있고 문자 내역도 다 남아있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경찰서에서 풀려나는지 아니면 처벌을 받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 아연아,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오늘 결혼식 하면서 뭐라고 했어? 부부 사이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가 나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러지 마.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 확인시켜 줄게. 나도 당신이 한 말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덜 바보 같아지니까. 결국 전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남편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임이 탄로 났죠. 세진이가 저에게 알려줬던 말들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국정원 산하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여자 등쳐먹는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었던 거죠. 다행히 저는 남편과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 따로 혼인 취소도 이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꽤나 길게 필요했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놀란 마음이 쉽사리 정리될 리가 없었죠. 다행히 방황을 하지 않게 세진이가 긴 시간 동안 제 곁에 남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빨리 예전의 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했던 게 맞았는데 과거 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내다 결국은 당하지 않았어야 할 일까지 당하게 됐네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저를 건져 올려다 준 지금의 남편에게 매일 고마워하며 사랑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